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카자흐스탄이 66km 순환도로를 건설해준 한국에게 21세기 백색 황금으로 불리는 리튬 개발권을 전격 제공했다는 소식 때문이죠. 고작 도로 하나 만들어준 것뿐인데 어떻게 이런 파격적인 보답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25년 동안 자원 외교를 분석해온 저조차도 믿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상은 더 놀라웠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건 단지 건설 기술이 아니었거든요. 정치적 격변 속에서도 변하지 않은 신뢰, 모든 외국 기업이 철수할 때 홀로 남은 진정성, 그리고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전략적 해안이 있었습니다. 전기차 시대의 쌀이라 불리는 리튬, 그 귀중한 자원의 개발권을 한국은 어떻게 도로 건설 프로젝트 하나로 확보하게 되었을까요? 잠깐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대한민국의 기술을 응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빈에서 유럽자원외교센터 선임 분석관으로 일하고 있는 요제프 슈타우스입니다. 25년째 국제자원 협력과 인프라 프로젝트를 분석하는 일을 하고 있죠. 한국이라는 나라는 제게 늘 흥미로운 관찰 대상이었습니다. 유럽에서 바라보는 아시아는 대부분 중국과 일본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최근 몇 년 사이 한국의 움직임이 제 레이더에 자주 포착되기 시작했거든요. 2025년 7월의 비는 유난히 무더웠습니다. 사무실 창밖으로 보이는 도나우 강물도 평소보다 낮아 보였죠. 저는 지난 3년간의 카자흐스탄 프로젝트 최종 보고서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자료들을 뒤적이다 보니 2022년 말로 시간이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 처음 들었던 소식이 아직도 생생해요. 한국이 카자흐스탄 알마티 외곽에 순환도로를 건설한다는 거였죠. 솔직히 처음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시아 국가들이 중앙아시아에 진출하는 건 이미 흔한 일이었으니까요. 특히 중국은 1대1로 프로젝트로 이미 중앙아시아 전역에 거미줄처럼 인프라를 깔아놓고 있었죠. 하지만 한국의 접근은 뭔가 달랐습니다. 단순히 도로만 건설하는 게 아니라 16년간 운영과 유지 관리까지 책임지겠다고 했거든요. 이건 제가 25년간 봐온 그 어떤 프로젝트와도 달랐습니다. 보통 건설 회사들은 공사만 끝나면 손을 털고 나가기 바쁘거든요. 유지 보수는 현지 정부의 몫이 되고 몇 년 지나면 도로는 엉망이 되기 일쑤였죠. 제 머릿속엔 20년 전 아프리카에서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당시 저는 막 이 분야에 발을 들인 젊은 분석관이었죠. 콩고 민주공화국의 구리광산 프로젝트를 조사하러 갔었습니다. 중국 기업이 대규모로 투자한 곳이었죠. 현장에 도착했을 때 본 광경은 충격적이었어요. 거대한 채굴 장비들이 땅을 파헤치고 있었고 먼지로 뒤덮인 현지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안전 장비도 없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들의 삶이었죠. 광산 주변 마을은 오염된 물 때문에 아이들이 병들어 있었고 농작물도 제대로 자라지 않았습니다. 중국 기업은 막대한 이익을 챙겨갔지만 현지인들에게 남은 건 황폐한 땅과 절망뿐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모든 외국 투자를 냉소적으로 바라보게 됐습니다. 겉으로는 개발 협력이라고 포장하지만 결국은 자원 약탈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한국의 카자흐스탄 프로젝트도 처음엔 의심의 눈초리로 봤습니다. 16년 운영. 말이 좋지 결국은 뭔가 다른 목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아시아 국가들의 중앙아시아 진출은 늘 자원이 목적이었으니까요. 카자흐스탄은 석유, 가스, 우라늄, 히토류 등 엄청난 자원을 보유한 나라입니다. 특히 최근엔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원료인 리튬 매장량이 세계적 수준이라는 게 밝혀졌죠. 저는 이 프로젝트를 면밀히 추적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이 과연 다른 나라들과 다른 접근을 할 수 있을지 아니면 결국 똑같은 자원 약탈자가 될지 지켜보고 싶었거든요. 2022년 말부터 저는 관련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한국도로공사가 주도하는 이 프로젝트에 대한 모든 정보를 수집했죠.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국은 단독으로 진출한 게 아니라
카자흐스탄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프로젝트를 진행했다는 거예요. 현지 기업들과의 합작도 적극적으로 추진했고 기술 이전도 약속했습니다. 이건 중국이나 러시아의 방식과는 확연히 달랐죠. 그들은 자국 노동자와 장비를 대거 투입해서 현지인들은 구경꾼으로 만들어버리곤 했거든요. 제 조카 리사도 이 프로젝트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리사는 환경운동가로 활동하고 있는데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늘 우려했죠. 삼촌, 또 어떤 나라가 자연을 파괴하려고 하나요? 리사의 질문에 저는 아직 모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지켜봐야 한다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프로젝트의 윤곽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66km에 달하는 4차선에서 6차선 도로가 알마티를 둘러싸는 형태였죠. 단순한 도로가 아니라 도시의 교통 체증을 해결하고 물류를 원활하게 하는 핵심 인프라였습니다. 알마티는 카자흐스탄의 경제 중심지이자 최대 도시인데 급속한 성장으로 교통 문제가 심각했거든요. 저는 2023년 봄에 현장을 직접 방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책상에서 자료만 보는 것과 현장에서 직접 보는 것은 천지 차이니까요. 비행기에서 내려다본 카자흐스탄의 대평원은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광활했습니다. 이런 거대한 나라에서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죠. 공항에 도착해서 알마티로 향하는 길, 창밖으로 공사 현장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중장비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고 도로의 윤곽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었죠. 하지만 제 눈길을 끈 건 다른 것이었습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중 상당수가 현지인이었다는 거예요. 한국인 기술자들이 그들과 함께 일하며 뭔가를 설명하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게 과연 일시적인 쇼일까? 아니면 진짜 협력일까? 저는 판단을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너무 많은 실망을 겪어온 터라 쉽게 희망을 품을 수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작은 기대가 싹트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번엔 다를지도 모른다는 희망 말이죠. 2023년 봄 알마티의 공사 현장은 활기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유럽 자원외교센터의 공식 시찰단 자격으로 현장을 둘러볼 수 있었죠. 안전모를 쓰고 현장에 들어서자마자 느낀 건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이었습니다. 모든 작업자들이 완벽한 안전 장비를 착용하고 있었고 현장 곳곳에 카자흐어와 한국어, 영어로 된 안전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었죠. 그런데 제 관심을 끈 건 다른 인물이었습니다. 현장 한쪽에서 현지 언론과 인터뷰를 하고 있는 서양인이 보였거든요. 가까이 다가가니 독일어 억양이 섞인 영어가 들렸습니다. 칼 프렌치였죠. 국제 인프라 컨설팅 그룹의 고문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는 그는 유럽과 미국 기업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인물로 유명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너무 감성적이에요. 진짜 국제적인 대형 프로젝트는 경험과 자본, 그리고 전략이 필요하죠.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이런 규모의 프로젝트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칼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들으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전형적인 서구 우월주의자의 시각이었죠. 하지만 한편으론 그의 말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과연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끝까지 해낼 수 있을까? 중간에 포기하거나 품질을 타협하지는 않을까? 수많은 의문이 들었죠. 현장을 안내하던 한국도로공사 직원이 저를 박진호 소장에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박 소장은 햇볕에 그을린 얼굴에 굵은 주름이 패여 있었죠. 악수를 나누는 그의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유럽에서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현장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박 소장의 독일어는 서툴렀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죠. 그는 현장을 직접 안내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현장을 돌아보는 동안 칼 프렌츠가 다가왔습니다. 그는 박 소장을 보더니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죠. 박 소장님, 이런 사막 한가운데서 도로를 만든다는 게 얼마나 무모한 일인지 아십니까?
유럽 기업들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이런 환경에서의 건설 노하우를 축적해왔죠. 한국은 그런 경험이 있나요? 박 소장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죠. 맞습니다. 우리는 유럽만큼 오랜 경험은 없어요. 하지만 우리에겐 다른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함께 성장하겠다는 의지죠. 우리는 단순히 도로만 놓고 가는 게 아니라 카자흐스탄 친구들과 함께 기술을 나누고 미래를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칼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감상적인 이야기는 그만하시죠. 비즈니스는 냉정한 겁니다. 수익이 나지 않으면 모든 약속은 휴지 조각이 되죠. 16년 운영이라고요. 그 긴 시간 동안 한국 정부가 계속 지원해 줄 거라고 믿으십니까? 그때 젊은 카자흐스탄 청년 하나가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는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자기소개를 했죠. 저는 누르잔입니다. 이곳에서 지질 조사 업무를 돕고 있어요. 한국 기술자들에게 많은 걸 배우고 있습니다. 칼은 누르잔을 흘겨보며 말했습니다. 젊은이, 진짜 기술을 배우고 싶다면 유럽이나 미국으로 가야 해요. 아시아의 기술은 모방에 불과하니까. 누르잔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아니에요. 한국 기술자들은 정말 훌륭해요. 그들은 우리를 무시하지 않고 진심으로 가르쳐 줍니다.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 어떤 원리가 적용되는지 하나하나 설명해 주죠. 단순히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요. 저는 누르잔의 말에 주목했습니다. 기술 이전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였죠. 다른 나라들은 현지인을 단순 노동력으로만 활용하는데 한국은 정말로 기술을 전수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현장을 계속 둘러보니 흥미로운 장면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인 엔지니어가 카자흐스탄 작업자들과 함께 설계도를 보며 토론하고 있었고 젊은 카자흐스탄 기술자가 측량 장비를 다루는 법을 배우고 있었죠. 점심시간엔 한국인과 현지인이 함께 둘러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김치와 플로프가 한 상에 올라와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박 소장이 제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곳에 도로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키우고 관계를 만들어가는 거죠. 16년이란 시간은 단순히 도로를 유지 보수하는 기간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시간입니다. 저는 반신반의하면서도 그의 진정성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구심은 남아 있었죠. 이런 이상적인 협력이 정말로 끝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 정치적 변화나 경제적 어려움이 닥치면 모든 게 물거품이 되지 않을까? 그날 저녁 알마티 시내의 한 레스토랑에서 칼 프렌치와 마주쳤습니다. 그는 유럽 기업 관계자들과 함께 있었죠. 저를 보더니 다가와 말했습니다. 슈타우스 씨, 당신도 봤겠지만 한국의 접근은 너무 순진해요. 비즈니스는 자선 사업이 아닙니다. 그들이 진짜 노리는 게 뭔지 곧 드러날 거예요. 무엇을 노린다는 말입니까? 제가 물었죠. 칼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카자흐스탄의 리튬이죠. 전기차 시대의 리튬은 새로운 석유예요. 한국도 그걸 알고 있을 겁니다. 도로는 미끼일 뿐이죠. 결국은 자원을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의 말이 완전히 틀렸다고는 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도 자원이 필요한 나라니까요. 하지만 접근 방식이 다르다면 그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온 저는 리사에게 영상 통화를 걸었습니다. 조카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죠. 삼촌 어때요? 또 다른 환경 파괴 프로젝트인가요? 아직은 모르겠다. 하지만 뭔가 다른 것 같기도 해. 적어도 그들은 현지인들과 함께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리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결국은 다 똑같을 거예요. 자원을 캐가고 환경을 파괴하고 현지인들은 가난하게 남겨두고. 늘 그래왔잖아요. 저도 그런 우려를 완전히 떨쳐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누르잔의 빛나는 눈과 박 소장의 진지한 표정이 계속 떠올랐죠. 어쩌면 이번엔 정말 다를지도 모른다는 작은 희망이 제 마음 한구석에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2023년 여름,
알마티는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66km의 순환도로가 마침내 완공되어 개통식을 앞두고 있었죠. 저는 다시 카자흐스탄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유럽 각국의 외교관들과 언론인들도 대거 동행했죠. 모두가 이 프로젝트의 결과를 직접 확인하고 싶어 했습니다. 공항에서 알마티 시내로 향하는 길, 새로 건설된 순환도로를 타게 되었습니다. 매끄러운 아스팔트 위를 달리는 차 안에서 저는 감탄을 금할 수 없었죠. 4차선에서 6차선으로 확장된 도로는 국제적 수준의 품질을 자랑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도로 주변의 조경이었어요. 카자흐스탄의 건조한 기후를 고려한 식물들이 심어져 있었고 현대적인 가로등이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었죠. 개통식 현장에 도착하니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카자흐스탄과 한국의 국기가 나란히 펄럭이고 있었고 양국 전통 음악이 번갈아 연주되고 있었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카자흐스탄의 토카예프 대통령이 직접 참석한 거예요. 토카예프 대통령의 연설은 인상적이었습니다. 오늘은 카자흐스탄과 한국의 협력이 만든 결실을 축하하는 날입니다. 이 도로는 단순한 인프라가 아닙니다. 양국의 신뢰와 우정을 상징하는 길이죠. 한국은 약속을 지켰고 우리와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측 대표로 참석한 국토교통부 장관의 연설도 뒤를 이었습니다. 이 도로가 카자흐스탄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앞으로 16년간 이 도로와 함께하며 카자흐스탄의 발전에 동참하겠습니다. 개통식이 끝난 후 저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누르잔을 다시 만난 건 행운이었죠. 몇 달 사이에 그는 더욱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슈타우스 씨, 다시 뵙게 되어 기쁩니다. 이제 저는 정식 지질 엔지니어 자격을 얻었어요. 한국 기술자들이 정말 많이 도와줬죠. 누르잔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어떤 걸 배웠나요? 제가 물었죠. 누르잔은 신이 나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로 건설에서 지질 조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배웠어요. 특히 이 지역은 지진 위험이 있는 곳이라 특별한 공법이 필요했죠. 한국 엔지니어들은 내진 설계의 모든 과정을 저희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이론뿐만 아니라 실제 적용 방법까지요. 그때 박진우 소장이 다가왔습니다. 개통식 때문에 정신없이 바빴는데도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떠나지 않았죠. 누르잔이 자랑스럽습니다. 이제는 저보다 더 이 지역 지질을 잘 알아요. 앞으로 카자흐스탄의 인프라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거예요. 저는 박 소장에게 물었습니다. 정말로 16년간 여기 있을 건가요? 한국 정부가 계속 지원해 줄까요? 박 소장은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약속은 지키기 위해 있는 거죠. 우리는 단순히 도로를 유지 보수하는 게 아니라 카자흐스탄이 스스로 이런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협력이라고 믿어요. 그런데 흥미로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국이 도로 건설뿐만 아니라 광물 탐사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거였어요. 특히 리튬과 히토류 분야에서 협력을 논의 중이라는 이야기가 나돌았죠. 칼 프렌츠는 이 소식을 듣고 즉각 반응했습니다. 그가 주최한 기자회견에서 그는 목소리를 높였죠.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결국 자원이 목적이었던 거예요. 도로는 그저 트로이의 목마였을 뿐입니다. 이제 그들의 진짜 얼굴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의 공격은 꽤 효과적이었습니다. 유럽 언론들이 이 이야기를 받아쓰기 시작했고 한국의 의도를 의심하는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죠. 제 조카 리사도 걱정스러운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삼촌 역시 그랬군요. 결국은 리튬을 노린 거였어요. 그 아름다운 카자흐스탄 대평원이 채굴장으로 변할 생각을 하니 끔찍해요. 리사의 메시지에는 실망감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뭔가 다른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국 정부와 기업들의 대응을 지켜보니 그들은 당황하거나 숨기려 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투명하게 계획을 공개했죠.
며칠 후 한국광물자원공사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저도 참석해서 직접 들어봤죠. 네, 저희는 카자흐스탄과 광물자원 분야에서도 협력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일방적인 개발이 아닙니다. 우리는 최신 기술을 도입해서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자원을 개발하는 방법을 함께 연구하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건 그들이 제시한 계획이었습니다. AI 기반의 탐사 시스템을 도입해서 불필요한 굴착을 줄이고 친환경 추출 공법을 적용하겠다는 거였죠. 그리고 모든 과정에 카자흐스탄 과학자들과 기술자들을 참여시켜 기술을 이전하겠다고 했습니다. 누르잔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눈은 희망으로 빛나고 있었죠. 슈타우스 씨, 들으셨어요? 한국이 우리나라 청년 100명을 선발해서 광물자원 개발 기술을 가르쳐 준대요. 저도 지원할 거예요. 우리나라가 자원부국이지만 제대로 된 기술이 없어서 늘 외국에 의존했거든요. 이번엔 다를 것 같아요. 칼 프렌츠는 계속해서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순진한 카자흐스탄 청년들을 현혹하고 있다며 더욱 거세게 공격했죠. 하지만 현장의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카자흐스탄 사람들은 한국의 제안에 긍정적이었어요. 알마티 시민 한 명이 제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수십 년간 외국 기업들이 와서 자원만 가져가는 걸 봐왔어요. 그들은 우리를 가르치지도 않았고 함께하지도 않았죠.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도로를 만들면서 우리 기술자들을 키웠고 이제는 자원 개발에서도 함께하려고 해요. 이게 진정한 파트너십 아닐까요?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과연 한국의 접근이 진정성 있는 것일까? 아니면 더 교묘한 전략일까? 20년간 쌓인 제 냉소주의가 쉽게 녹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한국이 보여주는 모습은 제가 아프리카에서 목격한 약탈적 개발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고민에 빠졌습니다. 유럽자원외교센터는 객관적인 분석을 원했지만 현장에서 본 것들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지 쉽지 않았죠.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프로젝트가 단순히 흑백으로 판단할 수 없는 복잡한 사안이라는 것이었습니다. 2023년 가을 카자흐스탄의 대평원은 황금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세 번째로 이곳을 찾았죠. 이번엔 리튬 탐사가 시작된다는 소식을 듣고 온 것이었습니다. 유럽자원외교센터뿐만 아니라 전 세계 자원 업계가 이 프로젝트에 주목하고 있었어요. 한국광물자원공사와 카자흐스탄 지질조사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탐사 현장은 알마티에서 300km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도착해보니 예상과는 전혀 다른 광경이 펼쳐져 있었죠. 거대한 굴착 장비 대신 첨단 센서와 드론들이 활용되고 있었고 대규모 캠프 대신 친환경 이동식 연구소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김 박사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기존의 탐사 방식과는 완전히 다르죠. 우리는 AI 분석을 통해 가장 유망한 지점을 먼저 찾아낸 후 최소한의 시추만 진행합니다. 환경 피해를 90% 이상 줄일 수 있어요.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슈타우스 씨, 누르잔이었죠. 그는 이제 정식으로 한국 카자흐스탄 공동 탐사팀의 일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석 달간 연수를 받고 왔어요.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죠. 단순히 기술만 배운 게 아니라 자원을 대하는 철학까지 배웠습니다. 무슨 철학을 말하는 건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누르자는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자원은 미래 세대에게서 빌려온 것이라는 생각이요. 우리가 쓸 수 있지만 책임감을 가지고 써야 한다는 거죠.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바로 그때 칼 프렌츠가 몇몇 서방 언론인들을 이끌고 현장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여전히 비판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었죠. 겉모습은 그럴듯하지만 결국은 똑같을 겁니다. 리튬을 캐내면 이 아름다운 평원은 폐허가 되겠죠. 그리고 한국은 배터리를 만들어 큰 돈을 벌 거고요. 김 박사가 차분히 대응했습니다. 우리는 채굴이 아닌 지속 가능한 개발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카자흐스탄과 수익을 공정하게 배분하는 구조를 만들었어요. 더 중요한 건 카자흐스탄이 단순히 원료 공급국이 아닌 가공과 생산까지 참여하는 파트너가 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한국은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카자흐스탄에 리튬 가공 공장을 건설하고 배터리 생산 기술까지 이전하겠다는 거였죠. 이는 단순히 원자재를 수출하는 것보다 10배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이었습니다. 제 조카 리사도 이 소식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영상통화로 그녀는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지만 조금은 누그러진 것 같았죠. 삼촌, 정말로 환경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현지인들에게도 도움이 될까요? 지켜봐야겠지만 적어도 시도는 해볼 만한 것 같아. 제가 대답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카자흐스탄 정부 관계자와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줬죠. 사실 많은 나라들이 우리 리튬에 관심을 보였어요. 중국, 러시아, 미국, 유럽 기업들도요. 하지만 한국의 제안이 가장 매력적이었습니다. 어떤 점에서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동등한 파트너로 대했어요. 기술을 숨기지 않고 공유하겠다고 했고, 우리 청년들을 교육시켜주겠다고 했죠. 무엇보다 장기적인 관계를 원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빨리 캐가서 빨리 팔려고만 했어요. 그러던 중 충격적인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중국 기업 하나가 카자흐스탄 북부 지역에서 무허가 리튬 채굴을 하다가 적발됐다는 거였죠. 환경 피해가 심각했고 현지 주민들의 식수원이 오염됐다고 했습니다. 칼 프렌츠는 이 사건을 한국 프로젝트와 연결 지으려 했습니다. 보세요, 아시아 기업들은 다 똑같습니다. 한국도 결국은 이렇게 될 거예요. 하지만 현장의 반응은 정반대였습니다. 카자흐스탄 환경부 장관이 직접 나서서 성명을 발표했죠. 이번 사건은 왜 우리가 한국과의 협력을 선택했는지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개발만이 우리의 미래를 지킬 수 있습니다. 한국 측도 즉각 반응했습니다. 환경 모니터링 시스템을 카자흐스탄 정부와 공유하고 실시간으로 모든 데이터를 공개하겠다고 발표했죠. 또한 매년 독립적인 환경 감사를 받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누르잔이 저에게 자신의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나라가 스스로 이런 프로젝트를 할 수 있게 되겠죠. 한국에서 배운 기술로 우리 땅을 우리가 개발하고 우리 국민이 그 혜택을 받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독립 아닐까요? 저는 그의 말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식민지 시대를 겪은 한국이 다른 나라를 대하는 방식에는 확실히 뭔가 다른 점이 있었죠. 착취가 아닌 공생, 지배가 아닌 협력을 추구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회의적인 시각도 있었습니다. 유럽의 한자원 전문가는 제게 이렇게 말했죠. 슈타우스, 너무 낙관적으로 보지 마세요. 국제 정치는 냉혹합니다. 한국도 결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움직일 거예요. 물론 그의 말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나라든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건 당연한 일이니까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이익을 추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제로섬 게임이 아닌 윈윈을 만들어가는 한국의 접근법은 분명 주목할 만했죠. 2023년이 저물어가면서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협력은 더욱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도로는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리튬 프로젝트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죠. 하지만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였습니다. 국제정치의 거센 파도가 이 협력 관계를 시험하려 하고 있었으니까요. 2024년 초 카자흐스탄 정치계에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정치 세력이 급부상하고 있었죠. 아르만 나자르바예프라는 40대 정치인이 이끄는 민족주의 정당이 놀라운 속도로 지지율을 높이고 있었습니다. 카자흐스탄은 카자흐인의 나라다. 외국인들이 우리 자원을 가져가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다. 아르만의 선동적인 연설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었죠.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그의 인기는 폭발적이었습니다. 저는 알마티의 한 카페에서 현지 정치 분석가를 만났습니다.
그는 우려스러운 표정으로 상황을 설명했죠. 아르마는 매우 영리한 사람이에요. 국민들의 불만을 외국인에 대한 적대감으로 돌리고 있죠.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반감은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이제는 모든 외국인을 타깃으로 삼고 있어요. 한국 기업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아르만의 지지자들은 한국이 건설한 도로 주변에서 시위를 벌이기 시작했죠. 우리 땅에서 나가라. 리튬은 우리 것이다. 구호가 점점 거세졌습니다. 박진우 소장으로부터 걱정스러운 연락이 왔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어요. 일부 현장 직원들이 위협을 받았고 장비가 파손되는 일도 있었죠. 본사에서는 철수를 검토하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칼 프렌츠는 이 상황을 즐기는 듯 했습니다. 그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그는 득이양양하게 말했죠. 제가 예견한 대로입니다. 아시아 기업들의 달콤한 말에 속았던 카자흐스탄이 이제야 정신을 차리는군요. 한국도 곧 쫓겨날 겁니다. 실제로 많은 외국 기업들이 카자흐스탄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정치적 불안정성이 커지면서 투자 위험이 높아졌기 때문이죠. 유럽과 미국 기업들은 하나둘 철수를 발표했습니다. 누르잔이 저를 찾아왔을 때 그의 얼굴은 어두웠습니다. 슈타우스 씨, 어떻게 될까요? 한국도 떠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 막 기술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그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묻어났습니다. 아르마는 더욱 공격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외국인 투자 제한법을 의회에 제출했죠. 모든 자원 개발 프로젝트에서 외국 기업의 지분을 49%로 제한하고 기술 이전을 의무화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기존 계약도 재협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이 법안이 통과되면 사실상 모든 외국 기업이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 분석가가 설명했습니다. 누가 이런 조건에서 투자하겠어요? 아르만도 그걸 알고 있을 겁니다. 그의 진짜 목적은 모든 외국인을 쫓아내는 거예요. 저는 리사와 통화하면서 착잡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아무리 좋은 의도로 시작해도 정치적 격변 앞에서는 무력하네. 리사는 의외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삼촌, 그래도 한국이 보여준 모습은 의미가 있었어요. 적어도 다른 방식이 가능하다는 걸 증명했잖아요. 비록 실패하더라도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른 외국 기업들이 줄줄이 철수를 발표하는 와중에 한국 정부가 공식 성명을 발표한 거예요. 우리는 카자흐스탄과의 약속을 지킬 것입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진정한 친구가 필요합니다. 한국은 카자흐스탄의 친구입니다. 이 발표는 현지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심지어 아르만의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동요가 일어났죠. 한 시위 참가자가 제게 말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모두 도망가는데 한국은 남겠다고 하네요. 이상하지 않나요? 정말로 우리를 돕고 싶어 하는 걸까요? 박진호 소장은 현지 직원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누르잔이 그 장면을 제게 전해줬죠. 박 소장님이 그러셨어요. 어려운 시기지만 우리는 여기 있겠다고. 여러분과 함께 시작한 일을 끝까지 해내고 싶다고. 한국은 도망치지 않는다고요. 많은 직원들이 눈물을 흘렸답니다. 토카예프 대통령도 어려운 입장에 놓였습니다. 아르만의 민족주의 세력이 강해지면서 정치적 압박이 커졌죠. 하지만 그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성급한 결정은 우리의 미래를 망칠 수 있다며 외국인 투자 제한법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죠. 한편 한국 기업들은 묵묵히 자신들의 일을 계속했습니다. 도로 유지 보수팀은 평소처럼 일했고 리튬 프로젝트 팀도 연구를 지속했죠. 더 놀라운 건 계획대로 카자흐스탄 청년들을 한국으로 보내 교육을 시작했다는 거였습니다. 칼 프렌츠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미쳤군요. 곧 쫓겨날 텐데 왜 투자를 계속하는 거죠? 비즈니스 센스가 없는 건가요? 하지만 저는 다르게 봤습니다. 한국의 행동에는 단기적 이익을 넘어선 무언가가 있었죠. 그들은 정말로 장기적 관계를 원하는 것 같았습니다.
설령 당장은 손해를 보더라도 말이죠. 2024년 봄 상황은 더욱 긴박해졌습니다. 아르만의 정당이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뒀고 중앙 정치에도 큰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죠. 외국인 투자 제한법이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모든 외국 기업들이 최악의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만은 달랐죠. 그들은 오히려 카자흐스탄과의 협력을 확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말이죠. 저는 보고서에 썼습니다. 한국의 행동은 일반적인 비즈니스 논리로는 설명하기 어렵다. 그들은 무엇을 보고 있는 것일까? 단순한 이상주의일까? 아니면 우리가 보지 못하는 더 큰 그림이 있는 것일까? 2024년 중반 모두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 정부가 카자흐스탄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거예요. 정치적 혼란 속에서도 오히려 관계를 깊게 하겠다는 결정은 국제사회를 놀라게 했죠. 더 충격적인 건 다음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카자흐스탄을 방문하겠다고 발표한 거죠. 외교가에서는 모두가 말렸다고 합니다.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시기에 정상 방문은 위험하다고요. 하지만 윤 대통령은 결정을 번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급히 카자흐스탄으로 향했습니다. 이 역사적인 순간을 직접 목격하고 싶었거든요. 아스타나 공항에 도착했을 때 도시 전체가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아르만의 지지자들은 대규모 시위를 예고했고 정부는 삼엄한 경비를 펼쳤죠. 그런데 윤 대통령이 도착하자 예상외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공항에서 영접 나온 것은 정부 관계자들뿐만이 아니었어요. 한국 기업에서 일하는 카자흐스탄 직원들과 그 가족들이 대거 나와 있었던 거죠. 그들은 한국 국기와 카자흐스탄 국기를 함께 흔들며 환영했습니다. 누르잔도 그 중에 있었습니다. 그는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제게 말했죠. 우리가 어려울 때 떠나지 않고 오히려 찾아와 준 나라는 한국이 처음이에요. 이게 진짜 친구 아닐까요? 정상회담이 시작되었습니다. 토카예프 대통령과 윤 대통령의 단독 회담은 예정보다 훨씬 길게 이어졌죠. 그리고 마침내 발표된 결과는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총 37건의 협력 문서가 체결됐는데 그 규모와 범위가 상상을 초월했어요. MOU 35건, 합의문 1건, 합의 의사록 1건으로 구성된 협력 패키지는 단순한 경제 협력을 넘어선 포괄적 파트너십이었죠. 가장 주목할 만한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째, 한국은 카자흐스탄에 리튬 배터리 생산 공장을 건설하고 전 과정의 기술을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둘째, 양국은 공동으로 중앙아시아 신재생에너지 허브를 구축하기로 했죠. 셋째, 카자흐스탄 청년 1만 명을 한국에서 교육시키는 대규모 인재 양성 프로그램이 시작됩니다. 칼 프렌츠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미쳤어요. 정치적 리스크가 이렇게 높은데 왜 이런 대규모 투자를 하는 거죠? 한국 정부가 정신이 나간 게 틀림없어요. 하지만 윤 대통령의 연설은 명확했습니다. 한국은 어려운 시절을 겪어본 나라입니다. 우리는 진정한 친구가 얼마나 소중한지 압니다. 카자흐스탄이 어려울 때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것. 그것이 한국의 방식입니다. 토카예프 대통령도 감동적인 답사를 했죠. 오늘은 카자흐스탄 외교사에 기록될 날입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단순한 투자국이 아닌 진정한 전략적 동반자임을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감동적인 장면은 다음 날 벌어졌습니다. 윤 대통령이 알마티의 한국도로 건설 현장을 방문했을 때였죠. 그곳에는 박진우 소장과 현지 직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통령님, 이분들이 진짜 영웅입니다. 어려운 시기에도 묵묵히 자리를 지켜준 분들이죠. 박 소장이 현지 직원들을 소개하자 윤 대통령은 한 명 한 명과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때 한 카자흐스탄 엔지니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소련 시절에 고려인이셨어요. 한국에서 온 분들과 일하면서 아버지가 그리워하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알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장면은 현지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됐습니다. 심지어 아르만의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죠. 한 시위 참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우리를 이용만 하려 했는데 한국은 정말 다른 것 같아요. 함께 성장하자고 하잖아요. 아르만도 전략을 바꿀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면적인 반외국인 정서 대신 특정 국가들을 타깃으로 삼기 시작했죠. 흥미롭게도 한국은 그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며칠 후 저는 카자흐스탄 경제부 고위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솔직하게 말했죠. 한국의 제안은 파격적이었어요. 단순히 돈을 투자하는 게 아니라 기술과 지식을 나누겠다는 거였죠. 특히 청년 1만 명 교육 프로그램은 우리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제안이었습니다. 리튬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도 방문해 봤습니다. 한국 기술자들과 카자흐스탄 엔지니어들이 함께 설계도를 검토하고 있었죠. 인상적인 건 모든 문서가 양국 언어로 작성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프로젝트 매니저인 김 과장이 설명했습니다. 처음부터 기술 이전을 염두에 두고 진행하고 있어요. 5년 후에는 카자흐스탄 엔지니어들이 독자적으로 공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입니다. 누르자는 이미 한국 연수 프로그램에 선발되어 있었습니다. 내년에 한국에 가서 1년간 배터리 기술을 배울 거예요. 돌아와서는 이 공장에서 일할 예정이고요. 꿈만 같아요. 그의 눈은 희망으로 빛났죠. 저는 리사에게 이 모든 광경을 전했습니다. 놀랍네요, 삼촌. 정말로 다른 방식의 협력이 가능한가 봐요. 한국이 보여주는 모습이 표준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칼 프렌츠는 여전히 비판적이었습니다. 잠깐의 쇼일 뿐입니다. 경제적 이익이 없으면 결국 철수할 거예요. 지켜보세요. 그의 말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국제관계에서 영원한 것은 없으니까요. 하지만 적어도 한국이 보여준 접근 방식은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착취가 아닌 상생, 지배가 아닌 협력의 모델 말이죠. 2025년 초 한국에서 큰 정치적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거예요. 이 소식이 전해지자 카자흐스탄은 물론 국제사회 전체가 술렁였죠. 특히 카자흐스탄에서는 불안감이 급속히 퍼졌습니다. 칼 프렌츠는 득이양양한 표정으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 모든 약속이 파기될 겁니다. 새 정부는 전 정부의 무모한 투자를 철회할 거예요. 카자흐스탄은 또다시 버림받게 되겠죠. 실제로 많은 전문가들이 비슷한 예측을 했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대외 정책도 바뀌는 게 일반적이니까요. 특히 전임 정부가 추진한 대규모 프로젝트들은 재검토 대상이 되기 마련이었죠. 누르잔에게서 걱정스러운 연락이 왔습니다. 슈타우스 씨, 한국 연수가 취소될까요? 이제 막 희망을 품기 시작했는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건가요? 그의 목소리에는 불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카자흐스탄 정부도 긴급 대책 회의를 열었다고 합니다. 한국과 체결한 37건의 협력 사업이 모두 무산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죠. 토카예프 대통령은 한국 대사를 불러 상황을 확인하려 했습니다. 박진우 소장도 어려운 처지에 놓였습니다. 본사에서는 새 정부의 방침이 정해질 때까지 모든 신규 투자를 중단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고 했죠. 현지 직원들은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아르만 나자르바예프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보세요, 외국인들은 결국 이렇습니다. 자기들 사정이 바뀌면 우리는 안중에도 없어요. 오직 카자흐인만이 카자흐스탄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의 지지율은 다시 상승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한 달 후 모두를 놀라게 하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새로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이 카자흐스탄 대사를 청와대로 초청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나온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대사님, 카자흐스탄 정부와 국민들에게 전해주십시오. 이전 정부에서 체결한 카자흐스탄과의 모든 약속을 그대로 이행하겠습니다. 오히려 더 발전시키겠습니다.
정권은 바뀔 수 있어도 국가 간의 신뢰는 바뀌지 않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카자흐스탄은 물론 국제사회가 놀랐습니다. 정치적 성향이 완전히 다른 새 정부가 전임 정부의 정책을 그대로 계승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거든요. 며칠 후 더 구체적인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한국 정부는 카자흐스탄 청년 교육 프로그램을 1만 명에서 1만 5천 명으로 확대하겠다고 했죠. 또한 리튬 배터리 공장뿐만 아니라 전기차 조립 공장도 추가로 건설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저는 한국 외교부 관계자를 만나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는 진지하게 대답했죠. 국가의 신뢰는 정권을 초월해야 합니다. 특히 카자흐스탄처럼 어려운 시기에도 한국을 믿어준 나라와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죠. 이것은 여야를 떠난 국익의 문제입니다. 누르잔에게서 기쁜 소식이 왔습니다. 슈타우스 씨, 들으셨어요? 한국 연수가 예정대로 진행된대요. 아니, 오히려 프로그램이 확대됐어요. 이제 더 많은 동료들이 기회를 얻게 됐죠. 정말 믿기지 않아요. 박진호 소장도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고 합니다. 새 정부에서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어요. 도로 유지보수 예산도 증액됐고 현지 직원 교육 프로그램도 강화하래요. 이런 일은 처음 봅니다. 칼 프렌츠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군요. 정치적으로 아무런 이득이 없는데 왜 전임 정부의 약속을 지키는 거죠? 한국 정치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카자흐스탄 국민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한 시민은 이렇게 말했죠. 정권이 바뀌어도 약속을 지키는 나라가 있다니. 이런 나라가 진짜 친구 아닐까요? 이제 한국이 왜 빠르게 발전했는지 알 것 같아요. 아르만조차도 공개적으로 한국을 비난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그의 지지자들 중에서도 한국과의 협력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흥미로운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비공개 석상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카자흐스탄은 고려인들이 살고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 동포들이 어려운 시절을 견뎌낸 땅이죠. 이제 우리가 그 은혜를 갚을 때입니다. 누르잔이 한국으로 떠나는 날, 저는 공항에 배웅을 갔습니다. 그는 들뜬 표정으로 말했죠. 1년 후에 다시 만나요. 그때는 제가 진짜 전문가가 되어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를 위해, 그리고 한국과의 협력을 위해 열심히 배우고 올게요. 리튬 배터리 공장 건설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새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오히려 일정이 앞당겨졌다고 했죠. 카자흐스탄 정부도 이에 화답해 한국 기업들에 대한 행정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저는 보고서에 썼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정치적 성숙함은 인상적이다. 정권 교체에도 불구하고 국가 간 약속을 지키는 모습은 국제 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다. 이것이 한국이 말하는 가치 외교의 실체인지도 모른다. 리사도 감탄했습니다. 삼촌, 이제 알겠어요. 진정한 지속 가능성은 환경뿐만 아니라 신뢰에서도 나오는 거네요. 한국이 보여준 일관성이 정말 놀라워요. 2025년 봄 카자흐스탄과 한국의 관계는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정치적 격변을 극복하고 오히려 더 강해진 양국 관계는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았죠. 많은 나라들이 한국식 협력 모델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7월, 저는 빈의 사무실에서 최종 보고서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3년간의 카자흐스탄 프로젝트 관찰이 끝나가고 있었죠. 창밖의 도나우강은 여전히 유유히 흐르고 있었지만 제 마음속 풍경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때 놀라운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카자흐스탄 정부가 특별한 발표를 했다는 거였어요. 한국을 카자흐스탄의 전략적 동반자 1호국으로 지정한다는 내용이었죠. 이는 카자흐스탄 외교 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토카예프 대통령의 발표문은 감동적이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어려울 때 떠나지 않았습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약속을 지켰습니다. 기술을 나누고 사람을 키우는 데 함께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동반자의 모습입니다.
더 놀라운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카자흐스탄이 한국과 공동으로 중앙아시아 리튬 가공 허브를 건설하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이는 단순한 공장 하나가 아니라 전체 중앙아시아 지역의 리튬을 가공하는 거대한 프로젝트였죠. 누르잔에게서 영상 통화가 왔습니다. 그는 한국에서의 연수를 마치고 막 돌아온 상태였죠. 슈타우스 씨, 믿기지 않아요. 제가 배운 기술로 우리나라 최초의 친환경 리튬 추출 공정을 설계했어요. 한국 전문가들이 원격으로 계속 도와주고 있고요. 그의 변화는 놀라웠습니다. 1년 전에 수줍던 청년은 이제 자신감 넘치는 전문가가 되어 있었죠. 더 중요한 건 그가 혼자가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한국에서 교육받은 수천 명의 카자흐스탄 청년들이 각 분야에서 활약하기 시작했거든요. 박진호 소장으로부터도 연락이 왔습니다. 이제 도로 유지보수팀의 절반 이상이 카자흐스탄 기술자들이에요. 그들이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수준에 거의 도달했죠. 우리의 목표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저는 마지막 현장 방문을 위해 다시 카자흐스탄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조카 리사도 함께였죠. 환경운동가인 그녀도 한국 카자흐스탄 프로젝트의 결과를 직접 보고 싶어 했거든요. 완공된 리튬 배터리 공장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감탄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최첨단 시설은 물론이고 주변 환경과의 조화가 인상적이었죠. 공장 지붕에는 태양광 패널이 설치되어 있었고 폐수 처리 시설은 완벽했습니다. 리사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삼촌, 이건 제가 상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라요. 환경을 파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보호하면서 개발하고 있네요. 공장을 안내한 카자흐스탄 엔지니어가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건 기술이 아니라 철학이었어요. 발전과 보전은 함께 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다음 세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 말이에요. 알마티로 돌아가는 길, 우리는 그 유명한 순환도로를 달렸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도 도로는 완벽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죠. 더 인상적인 건 도로 주변의 발전이었습니다. 물류센터들이 들어서고 새로운 주거 단지가 개발되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카자흐스탄 정부가 박진호 소장에게 우호 훈장을 수여하는 자리였죠. 토카예프 대통령이 직접 훈장을 걸어주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단순한 건설 현장 소장이 아니었습니다. 양국 우정의 건축가였습니다. 박 소장의 수상 소감은 간단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진짜 영웅은 함께 일한 모든 한국인과 카자흐스탄 동료들입니다. 우리가 함께 만든 것은 도로가 아니라 미래입니다. 시상식이 끝난 후 저는 칼 프렌치와 마주쳤습니다. 그는 쓸쓸한 표정이었죠. 이제 유럽으로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완전히 신용을 잃은 그에게는 더 이상 중앙아시아에서 할 일이 없었거든요. 슈타우스, 당신이 옳았어요. 나는 구시대적 사고에 갇혀 있었죠. 한국이 보여준 건 정말 새로운 방식이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후회가 묻어났습니다. 다음 날 저는 누르장과 함께 리튬 가공 허브 건설 예정지를 방문했습니다. 광활한 대지 위에서 그는 미래를 그려 보였죠. 여기가 중앙아시아의 새로운 중심이 될 거예요. 단순히 자원을 캐서 파는 게 아니라 가공하고 제품을 만들어 수출하는 거죠. 진정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게 가능한 건 한국 덕분이에요. 그들은 우리를 가르쳤고 함께 성장하는 방법을 보여줬어요. 이제 우리도 다른 나라들을 도울 수 있을 거예요. 누르잔의 눈은 희망으로 빛났습니다. 저는 리사와 함께 알마티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리사가 말했습니다. 삼촌, 25년간 봐왔지만 이런 협력은 처음이라고 하셨죠. 이제 저도 알 것 같아요. 한국은 정말로 함께 성장하는 방법을 아는 나라네요. 빈으로 돌아와 저는 최종 보고서를 완성했습니다. 결론 부분에 이렇게 썼죠. 한국 카자흐스탄 협력 모델은 21세기 국제 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일방적 원조나 착취적 투자가 아닌 진정한 상생과 공동 성장의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다. 보고서를 제출하고 나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나우강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지만 이제 그 물결이 다르게 보였죠. 마치 동과 서를 연결하는 희망의 다리처럼 말이에요. 며칠 후 카자흐스탄에서 또 하나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카자흐스탄 청년 1만 명을 한국에서 교육시키는 프로그램이 대성공을 거두자 이를 2만 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는 거였죠. 그리고 이번엔 한국 청년들도 카자흐스탄에 와서 배울 수 있는 교환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누르잔이 보낸 메시지가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슈타우스 씨, 이제 시작이에요. 우리가 받은 것을 다음 세대에 전하고 또 다른 나라들과 나눌 거예요. 한국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가장 큰 교훈은 바로 이거예요. 함께 성장할 때 우리 모두가 더 강해진다는 것.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요, 누르잔. 이제 당신들이 새로운 길을 만들어갈 차례예요. 한국과 카자흐스탄이 보여준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기를 바랍니다. 해가 저물어가는 빈의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책상 위의 보고서를 다시 한번 바라봤죠. 백색 황금의 길이라는 제목이 붙은 이 보고서가 누군가에게는 희망의 메시지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이에요.